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오늘 또 2차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주목해야 할 거는 그 남북 정부 당국이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두고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지요. 네. 근데 그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한 방법이었고, 그건 중심 주제는 아니었고, 진짜 중심 주제는 그것을 통해서 남북 정부 당국자 간의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북쪽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사실 그 올해 그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명백한 의지를 천명했어요. 예, 그랬죠. 예. 예. 신년사라는 건 그 해, 올해면 올해의 그 북쪽의 국정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북측으로서는 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은 무조건 관철해야 되는 그런 그 분위기고, 또 그런 임무를 느끼고 있어요. 네. 따라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자는 의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제1위원장이 표명했으면 네. 북측의 정부 당국은 무조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북측이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를 시작하자는 얘기 안 하고, 예? 예. 좀 안 많이 해요. 때리는 편이죠, 지금 보면은. 예, 그렇다고 뭐 때리는 것도 없어요. 하여간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예. 예, 예. 이제 언급을 거의 안 한다는 건 물론 이제 노동신문이나 다른 조선중앙통신 같은 북측의 언론 매체들에서 대북 관계, 대미 관계, 북의 대미 관계에 관한 기사들은 나옵니다만, 네. 책임적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으로 북의 대미 관계에 관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없어요. 뭐, 그 얘기는 뭐냐면 기사는 나가지만 그건 이게 기사일 뿐이고, 그 북측 정부 당국이 미국 정부 당국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은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측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올해. 신년사에서 얘기된 것처럼 남측 정부 당국과의 대화,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로 떠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북측 국방위원회가 통지문을 보내서 접촉하자고, 판문점에서 접촉하자고 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이제 지난 시기에는 대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측의 통일부의 당국자에게 제안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북측의 통일전선부에서 이제 제안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북측의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게 직접 제안했어요. 북측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고, 예. 그렇죠? 네. 청와대의 최고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네. 이제 이런 구도를 생각한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대화와 만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측의 국방위원회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리로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근데 남측 언론에 따르면 북측의 그 접촉 제안을 왔을 때 경로를 벌였다고 해요. 남측의 그 청와대 안에서.
네. 반대파가 있었다는 거죠. 네. 대화할 필요 없다고 네. 이제 대화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는 뜻이고 거의 결- 군부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으니까. 당했죠. 예. 예, 어느 나라 군대는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두는 목적은 전쟁이지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어느 나라 그러니까 그건 군부의 피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대화 거부라고 하는 거. 근데 뭐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라든가 전부 다 군인 출신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격론을 벌인 끝에 다행히도 북측의 접촉 제안에 응하기로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접촉에서 아무런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어요. 거의 그렇죠. 14시간 예, 대화를 나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로 쌍방이 자기의 입장을 피력하고 주장을 내세운 것뿐이었지 어떤 합의된 결과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되냐?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군사 문제예요. 한반도 군사 문제. 예, 지금 제기된 한반도 군사 문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키 리졸버하고 독수리 연습. 한미 합동을. 예. 이게 지금, 현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로 제기된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거죠. 예. 그래서 북측에는, 대북 전쟁 연습으로 규정한 네.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하거나 최소한 연기해달라. 네. 이걸 지난 접촉에서 얘기했고, 남측에서는 그 제안을 받지 못했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대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오늘도 아마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타협의 여지를 찾으려고 쌍방이 노력을 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비관적입니다, 전망은. 왜냐하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는 거는 한국군 지휘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가하는 거고. 네. 특히 올해는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걸 미국의 펜타곤에서 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 그리고 현장의 실무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네. 모든 그 정책적인 결정은 펜타곤이 하는 거예요. 네. 미국 국방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국방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는 구도예요. 다만 청와대나 한국 군부가 미국 국방부나 백악관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니까 심각하니까 네.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든가 아니면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이후로 연기하든가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의 요구라고 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들어주질 않을 거예요. 들어주겠습니까, 그걸? 이미 다 짜여져 있어. 이건 예산까지 다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남북 고위급 접촉, 지금 지내는 접촉은 아무런 성과가 없이,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인 대결 분위기와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러한 그런 여지가 남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이건 참으로 우리 민족 전체에게 위험한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와 또 실질적으로 북미 관계를 중심한 태평양 전체에 아니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럼요. 한반도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로 바로 비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미국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청와대와 특히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이걸 풀어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어, 결국 우리는 이제 민중의 시각, 또 네, 폭넓혀서 말하면 전체 국민의 요구로 이 문제를 전환시켜서 네, 각성한 국민들이 요구해야 돼요. 네, 미국에게. 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게 요구해야 돼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네, 돼요. 예, 네, 결국 우리 민족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현 상황을 에, 조성된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네, 예, 예. 그러면 북을 심히 자극하는 군사적인 행동, 특히 대북 전쟁 연습으로 규정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해야 된다. 예. 아니 과거에 네, 중지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클린턴 정부 네, 때 네. 한 그 번 있었어요. 북미 제네바 합의 나오기 전에, 전에 예, 예. 아버지 그, 부시 정부 때, 예, 예, 아버지 부시 정부입니까 예, 그때가? 예, 예. 예, 아버지 부시 정부 예. 때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한 팀스 적이 피 있죠. 예, 예, 한 번 있어요. 예. 예, 그런 선례도 있는데 네, 왜 못하냐 이거죠. 할 수 있어요. 그건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작년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키 리졸브하고 폴 이글 한미 예, 합동 군사 작년 2013년도에 네, 조성됐던 정치 군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예. 상당히 심각했는데 그때는 어, 그 위기 상황이 어떻게 조성됐냐면 북과 미국이 예, 그 핵무력을 네, 서로 동원해서 예, 예, 핵무력 시위로 이렇게 예, 한판 붙는 듯한 그런 위기 상황으로 조성됐습니다. 작년 그렇죠. 1월부터 예, 2월, 3월, 예. 4월까지. 예. 아, 정말, 살 떨렸습니다, 정말. 예. 근데 전 세계에서 네, 그렇게 진짜 핵타격 수단을 동원해 한 그 방대한 중무장한 무력들이 실동 훈련을 하면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전쟁에 임박한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우리 한반도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예. 아니, 그런 작년만이 상황이 작년만은 작년만이 아니겠지만 아니라, 예. 거의 계속 한반도가 예.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편하게 밥을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무감각하지요. 무관심하고. 예. 그거는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예,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평시처럼 사실은 전시에 준한 상황이 조성됐는데도 예, 그냥 평시 똑같은 것처럼 그 중에 평시에 그냥 조금 병력 규모를 늘려서 뭐 전쟁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도한다든가 네, 예. 아니면 뭐 B-52H 전략 폭격기가 날아왔다는 걸 그냥 그게 그냥 무슨 여객기 날아간 거나 전투기 뜨는 문제가 아닌데 예. 아, 그 까마귀 폭격기는 정말, 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도해요. 지난번에 제가 글에서 자주민보에 발표한 네, 글에서 얘기했지만 네, 히로시마 원폭의 25배야. 네. 그 폭탄 하나가. 근데 예, 그런 하나 폭탄을 한 발이 그 네 발을 폭탄을 실을 여러 수 개를 막 장착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발을 실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네 발을 다 못 쏜다고 해도 한 발만 쏴도 네, 히로시마만한 도시 25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북쪽은 거기에 대응해서 어, 그 대응하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네, 네, 예. 자기들에게 마치 칼을 겨누면서 네, 위협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냥 뭐 소총이나 들고 예? 네, 탱크나 이거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번개 5호 같은 그런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게 된 겁니다. 예. 여하튼 그러면은 올해도 이 남북 대화 국면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될 경우 작년과 같은 그런 위기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듭니다. 선생님 아유, 의견 어떠십니까? 예, 그거를 어떤 문제하고 연결시켜 봐야 되냐면, 지금 미국의 언론에서 여기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미 연구소의 그 웹사이트가 38노스라고 하는 거죠. 38노스. 아유, 38노스에서, 예, 최근에 미국 상업 위성 사진이 촬영한 예, 서해 위성 발사장 공사 현장을 보도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 차례 보도하고 있는데, 네, 그거 보면은, 예? 네. 이 위성 발사탑의 높이를 3칸을 높였어. 그래서 52m까지 높였어요. 그 얘기 처음 듣는데요, 지금. 예, 52m까지 높였어. 서해 위성 와, 발사장의 발사탑의 높이를 52m로 높였어요. 예. 그러면 52m나 되는 그 높은 데 장착하게 될 위성 발사체는 뭐냐 이거지. 이거는 엄청난 추력을 가진 초대형 위성 발사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쏠 거 아닙니까, 올해? 네, 예. 올해 상반기에 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네, 예. 하반기까지 안 가요. 상반기에 쏘면은 또 미국이 그거를 제재한다고. 네.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음. 대북 제재를 추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그러한 북미의 심각한 대결 분위기, 무력 충돌 직전 상황으로까지 번져간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 또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더 격화되는 거죠, 지금보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 군사 훈련을 중지해야 됩니다. 예. 중지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중지하면은 북에서 위성 발사를 중단할 그런 결정을 내릴까? 위성 발사는 고유한 권리인데, 고유한 권리죠. 예. 예. 그건 군사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이제 북에서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는 연결을 자꾸 시키게 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북에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네. 연결시키잖아요. 예. 아, 미국이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문제로 군사적인 문제처럼 이렇게 미국이 그걸 군사 문제로 끌고 가서 그래서 이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요 뭐요 하면서 대북 제재를 추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미국이 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바꿔야 되는. 아니 위성 발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이거 뭐 긴장을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그럼요. 같아요. 한반도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 다 쏘지 수없이 않습니까? 위성 발사하죠. 네. 나로호 남측에서도 나로호 발사하고 네.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나로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더 강력한 걸. 어느 나라나 그건 고유한 위성 발사 권리인데 유독 북만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예.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행동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 그걸 중지해야 되고. 근데 미국의 입장도 중재해야 이해되는 게 지금 한반도는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정전 상태, 전쟁이 거의 뭐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북의 그 위성 발사 자체를 자기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이제 무장장비관 가서 봤더니 로켓 다발 로켓이더라. 주력 로켓 2개하고 보조 로켓 4개가 결합된 다발이더라. 근데 그게 은하 3호하고 똑같거든요. 은하 3호 날아가는 거 보면 딱 그런 다발 로켓에서 화염이 분출되면서 날아갑니다. 이번에 이제 3단이나 더 높인 그 발사대를 3단이나 높인 그 위성 로켓을 쏜다 그러면은 그 로켓을 이용한 무기를 또 북에서 가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면 먼, 미국에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면은 그 이제는 해소되는 거죠. 모든 게 다 해소되고 예, 해소되는. 북이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을 예, 쏘더라도 그게 미국의 위협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북은 또 그걸 그 기술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의 북미 평화협정 이 문제를 미국에서 이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건 뭐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해왔고, 예. 또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우선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건 뭐 거의 상식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는 조건이 예. 철군이에요. 철군 안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나라 국제법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 바로 거기에 이게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갖는 특수성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어느 내전을 하는 시리아에서 평화협정 체결하려고 반군하고 시리아 정부하고 뭐 협상하는 거죠. 뭐 이 중남미의 내전을 겪었던 나라들도 다 평화협정을 그 반군 세력하고 해서 이제 평화를 되찾고 회복했습니다. 근데 한반도 문제는 평화협정 문제의 핵심이 철군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내란을 일으킨 나라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나라 외국 군대인 미국 군대가 한반도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전쟁 상황을 해소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국 군대가 나가는 철군 문제를 해결해야 한반도 평화협정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기 군대를 빼나가면 네. 예, 자기의 동북아시아 지배력이 약화된다고, 결정적으로 약화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철군 문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철군 협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이 이제 패권, 군사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데. 유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게 예. 21세기에 맞는 코드입니까, 그게?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답답하죠. 네. 답답한데 이제 이른바 국위 추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무조건 군대를 앞세워서 어느 지역을 정치 군사적으로 장악해야 되니까. 그건 뭐 옛날 뭐 당나라가 안 그랬나요? 네. 로마 제국이 안 그랬나요? 뭐 다 강대국들이 다 자기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약소민족에게 대해서 그 지배권을 행사해 왔죠. 지금도 미국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거는 결국 나는 힘의 대결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안 돼요. 말로 됩니까? 예. 말로 안 돼요. 근데 이제 힘의 대결에 했을 때 꼭 전쟁을 의미하느냐? 그런 건 나는 아니에요. 힘이라는 게 꼭 전쟁 양상으로만 그게 전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전쟁 없는 대결에서 승리해도 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로 안 나오게 되면은 북은 지속적으로 더 강력한 무력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나는 그럴 단계도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2012년 4월 15일에 네. 평양에서 공사행진을 하면서 화성 13호를 처음으로 공개했잖아요. 네. 4단 로켓. 네.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그걸로 사실은 뭐 더 이상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다 끝나는 건데 무슨 사실상 그렇죠. 뭐 더 있어도 뭐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어떤 자기가 가진 강력한, 그러니까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는 걸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 해결하는 단계는 지났어요. 네. 결국 힘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건 힘의 대결이에요. 네, 힘의 대결이에요. 네. 힘의 대결인데 이제 평평한 건데 이게 전쟁으로 폭발하느냐?
네. 아니면 어느 한쪽이 에, 대폭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예. 미국의 백악관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예. 근데 미국이 지금 군비 경쟁을 하려고 해도 달러가 부족하고 쌍둥이 적자에 의해서 국가 재정이 파탄 상태인데 음. 군비 경쟁이란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자기들한테 손해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미국으로서는, 네. 미국으로서는 지금 강력한 군사 강국인 북과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도 죽는데, 망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본토 타격 무기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으로서는. 예. 네. 뭐, 그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예? 판단을 완전히 오판해가지고 하지 않는 한,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고, 예.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데, 미국 백악관으로서는 북과의 전면전을 결정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로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예,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고 화성 13호를 공개하는 그 자리에서 그 연설에서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예, 미국이 원자탄으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미국이 그게 그 우리에게 얘기군요. 예, 예, 예. 우리에게 전면전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아, 예. 그럼 남아 있는 건 뭐예요? 둘 국지전인가요? 중에 국지전도 아니죠. 국지전은 곧 전면전이니까 한반도에서 네, 구별이 없어요. 그거는 미국이나 한국 네. 군부가 다 전쟁 시나리오를 국지전과 전면전을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금 다 다시 짜놨기 때문에 그 구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건 뭐예요? 어, 대화밖에 미국이 없네. 네, 대화인데 대화는 20년 동안 했잖아요. 북미 예, 대화 안 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북의 욕을 들어줘서 군대를 빼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전쟁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자기네도 죽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더 중요하게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예. 미국이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군을 철수하고 미군을 축소하면은 자기들 국방비도 아끼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정말 예. 납득이. 그놈의 그 제국주의 패권, 군사 패권이 그렇게 좋은 건지. 사실은 뭐, 그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경제력도 유지가 되고, 뭐, 그렇죠. 모든 게 다, 군사적인 힘이, 외교력도 군사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이제 그 깡패식의 군사 패권에 의한 이런 그 외교력, 경제력, 이것은 이제 안 맞지 않습니까? 21세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미국도 정상국가로 좀 제발 거듭나게끔 군사력을 앞세우지 않고 공정한 경쟁으로서 세계 경제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그 말로는 안 됩니다. 예. 말로. 말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한반도의 네, 분단 역사, 그리고 정전 60년의 역사가, 네. 말로는 안 되는 걸로 돼 그럼 있어요. 북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비책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뭐 깊은 내막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네, 어쨌든 올해 미국과의 대화 제안은 전혀 거론도 하지 않은 채, 네, 예, 남측 정부 당국과 접촉을 시작하고 그것도 아주 공세적인 요구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촉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것이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맞물려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초대형 음, 로켓 위성 발사와 네, 연결돼 있다는 거.
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국이에요. 백악관과 청와대가. 네. 예, 예. 예, 근데 북에서는 뭔가를 결심했다라는 느낌들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발표되는 성명이라든가 개인 논설 같은 걸 보면은 또 신년사를 잘 분석해 보면은 분단 시대를 더 이상 이제는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결심을 내렸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북에서 주동적인 조치를 막 취하고 있습니다. 북의 뉴스만 보더라도 남쪽의 시위 소식이라든가 남쪽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꼭 보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거 싹 없앴걸랑요. 예, 전격적이게 보면은 예,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아주 전격적이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대화를 하더라도 옛날처럼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아주 전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뭔가 국면 전환을 이루어 보겠다. 이 분단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북의 어떤 결심이 확고하게 내려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첫 머리에 내년이면, 네. 2015년이면, 분단 70년이 되는 거예요. 예. 내년 8.15가. 아, 그러네요, 70년. 진짜. 예. 음, 예. 100년 뒤에 우리 후대들은 이 70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예. 보나마나, 아, 그, 분단을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과업을 왜 70년이 되도록 이루지 못했느냐고 우리를 질책할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100년 뒤에, 부끄러운 50년 일이죠. 뒤에 우리 예. 후대, 예. 예. 북의 시각에서 보면 더 절박해요. 왜냐? 3세대에 걸쳐서 내려왔어요. 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 3세대야. 그럼 4세대까지 이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3세대에서 통일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통일 문제는 북의 시각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내린 거로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 첫 단추가 남측 정부와의 대화. 접촉. 예. 그리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첫 조치로서 대북 전쟁 연습을 중지하고 그 남북 쌍방이 상호 비방을 중지하자. 네. 예. 이런 제안을 내는 거죠.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이 제안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예.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걸 확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어요. 북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어요. 예. 근데 북에서는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거는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의심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접촉을 계속 끊이지 않고 연결해서 오늘도 이 시각도 접촉하고 있다니까 판문점에서 일말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과거라면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었고 또 미국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 IMF와 같은 타격을 받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자주적으로 외교라든가 남북 정책을 구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걸랑요. 우리가 수출을 미국보다도 중국에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다변화됐단 말입니다. 또 남북 경협을 우리가 제대로 진척만 시키면은 사실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남측 경제의 출로도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키리졸브 같은 거 하지 말라. 남북 관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고 군사훈련 하지 말라.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미국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단들을 좀 우리 정부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한우수 소장님께서 한우수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외 동포로서 봤을 때 남측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 남쪽이 살아가는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지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은 생각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박근혜 정부는. 네. 특히 대미 관계, 대북 관계에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기존의 낡은 반북적이고 친미적인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북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앞으로 통일해야 될 대상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될 당사자로서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이전 이명박 정부가 물려준 낡은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참 안타깝게도 이런 심각하고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죠. 예. 하여튼 남쪽에서 결단만 내리면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의 기초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은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잘 풀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진보 세력들이 진보적인 사회 단체들이 진보적인 민중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예. 대미 관계, 대북 관계에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하고 태도의 전환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북의 경제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비용보다도 통일을 이루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많다. 통일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뭐 통일 비용 문제는 들어갈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남측 경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 마식령 스키장 이렇게 해설해 주셨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몰랐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북의 경제 발전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남북 경협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혜,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태도, 여기에 대한 한우석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 문제도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북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돼요. 그래야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지. 어떻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다 거기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결국 남이나 북이나 결국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것은 남북이 공동 번영의 길을 추구할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분단 상황에서는 분단이 주는 경제적 피해만 따져봐도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민족 전체가 경제적인 번영의 기회를 모조리 놓쳐버리고 남이나 북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특히 남쪽에 있는 국민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분단 체제하에서도 경제적인 번영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분단 체제 70년 동안 남쪽이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놓은 그런 경제적인 불완전한 완전히 수출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경제 구조입니다. 지금 아주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남측의 여러 경제 연구 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심각해요. 예, 특히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예, 네. 중국의 경제적인 침체, 네. 예, 이것이 겹치면서 미국과 중국이랑 거대한 두 경제 강국이 그 강국에서 발생된 여러 충격, 그 여파가 예, 남쪽 경제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거든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길은 예,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남북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자 이거예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예, 실천적인 그 강령으로 이미 남북이 합의된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좋은 합의를 많이, 14선언에서 예, 정말 좋은 합의를 많이, 14선언에서 예, 예, 많이 했었습니다. 14선언에서 이미 거기에 실천적인 문제들이 명백하게 제시돼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 특히 서해 경제협력 지대를 창설하자고 하는 남북의 합의가 네. 그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거죠. 그건 단순히 서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지역, 충돌 위험이 큰 서해를 경제협력지대로 전환함으로써 예, 완전한 남북의 한반도의 평화. 예. 예, 공동 번영의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런 좋은 합의가 있는데 그거를 계승하지 않은 거예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참으로 어리석게도. 예.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해리 덴트와 같은 그 미국의 경제학자, IMF를 예측했던 경제학자가 2013년 한국 경제를 전망한다라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 보니까 2014년까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900선으로 밀리고 현대 주택 가격이 절반으로 반토막 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고 딱 못을 박았더라고요. 온다. 네. 그 다음부터 한국 경제는 발전해가지고 2020년경에는 좀 아주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던데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증권사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남북 경협이라는 겁니다. 남북 경협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쪽 경제의 활로를 위해서도 남북 경협은 정말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는데 북의 그 핵심 요지들 지금 화교 자본도 뭐 싱가포르 화교 자본까지 막 들어서 투자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이 한우석 소장님의 이야기를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꼭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하시고 대담을 이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2015년을 한 해 앞둔 올해 2014년이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통일 문제고, 통일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문제고, 평화협정 체결 문제고, 전쟁 연습을 중단하는 문제고, 철군하는 문제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갖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를 합쳐서 풀어야 됩니다. 정말 선생님의 글을 보고 많은 정세 분석가들과 정부 당국자들도 더 좋은 정책을 많이 생각해 낼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많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한반도 남쪽을 살아가는 한 성원으로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